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일호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주말에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슈가 뜨겁습니다. 자, 일단 야권 내부에서도 환영한다는 목소리는 같은데 온도차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온도차는 36.5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당내 여러 분들이 환영 논평이나 멘트를 했고요. 특히 이제 당 대변인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까지 냈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내에 여러 가지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안 되겠냐. 예. 또 김두관 후보도 당내 역동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뭐 대부분의 반응은 뭐 환영한다 예. 하는 그런 반응이고요. 다만 이 사면의 시기가 좀 더 여야 협치를 좀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복권이 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야 대치가 지금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좀 진작에 복권을 했더라면 그 화합적인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됐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사면의 시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좀 전당대회를 앞둔 왜 지금 이 시점이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친명계에서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장영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필 이 전당대회 시기냐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전당대회 때 맞춰서 사면하겠습니까? 이게 잘하신 것처럼 사면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참 예외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어떤 통합 차원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1년에 보통 광복절이라든지 또 연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자연스럽게 지금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한 어떤 사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왜 시기가 이 시기냐 이렇게 말하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친명 주류는 지금 상당히 좀 떨떠름한 어떤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장경태 전 최고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네.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 야권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야권도 야권이지만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반대 여론도 일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 판단이 좀 주목됩니다. 예, 비명계 목소리도 좀 들어보면 김 전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회복 계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일극체제 비판 불식 계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권이 된다면 당내 역학구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선 그 당내 역학구도 이전에 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대표께서 어제 저녁쯤에 좀 반대한다는 아주 센 멘트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이 되기는 되는지 또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복권이 이번에 된다면 아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복권이 되더라도 연말까지 지금 영국과 독일 등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말까지는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당장의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거나 이런 것을 뭐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뭐 세력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내에 뭐 일정한 여러 가지 견제나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뭐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연말까지는 없을 것으로 그리 봐집니다. 그 당내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좀 조기에 귀국을 하는 방향도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단 김경수 지사는 복권에 대해서 본인이 정작 떨떠름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시종일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무죄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무죄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재판에서 많이 밝혔기 때문에 그 무죄라는 본인의 주장에서 복권이라고 해서 뭐 공식적인
뭐 환영을 한다 이런 뭐 표명은 없을 걸로 봐지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복권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으로 본격한다 또는 주변의 일부의 권유 때문에 한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홍 의원님, 네. 그 찬반 의견은 잠시 두고 네. 친명계와는 사뭇 다른 비명계의 의견 네. 아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인 파괴력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친노 친문의 적통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지난 어떤 공천 과정에서 이미 이낙연 전 지사라든지 이미 당 밖을 떠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또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친명 행제를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일당 사당화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사실상 대선 후보의 대안이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10월부터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등으로 1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죄가 나고 그것이 향후 큰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 내외에서 자연스럽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 행동에 대한 주문 내지는 어떤 그런 압박이 자연스럽게 모여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김경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공간을 많이 열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복권이 된다면 친문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좀 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지금 친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난 공천에서 너무 큰 정치적인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사실상 김경수 지사밖에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일단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면서도 복권이 된다면 일단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거든요.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대통령과 지금 정부에서 결국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 결단을 어떻게 할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당내가 그리고 지청 일각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잘 아신 것처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인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 행위를 지난 BBK 김대엽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의 대선인 이번에 신앙린 김만배 사건에서 봤다시 하고 있는데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 드루킹 사건은 그런 어떤 대선에서 여론 공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도 그게 이제 유죄로 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어떤 멘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면을 받을 때도 2022년 12월 달에 사면을 했을 때도 한 이야기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저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대선 어떤 여론 공작에 대한 그런 엄중한 대부분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복권을 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당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최전호 의원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 것 뭐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기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왜 무죄라고 주장하는지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했는지는 뭐 다음 기회로 하더라도 그 당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특검이 상당히 그 증거 위주의 어떤 그 수사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던 정치 특검 아니었나 대표적인 그런 사례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뭐 그런 점들을 보면 김경수 지사가 좀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상당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이 오늘 경기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세로를 굳히고 있는데 변수 없을까요? 예, 당대표에서의 뭐 순위 변동은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없고요. 예. 다만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90%에서 80% 중반 정도로 조금 떨어졌는데 네. 경기도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90%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호남처럼 한 김두관 후보가 10% 중반 정도를 득표하면서 선전을 할 것인가? 또 투표율도 호남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들을 해석이 좀 많았는데 경기도는 좀 투표율이 좀 높아져서 당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신임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판단이 들고요. 관심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 과연 1위로 호남 선거를 거치면서 올라선 김민석 후보가 계속 고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초반 돌풍을 이어가면서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호남에서 잠시 내어주고 다시 경기도에서 1위를 탈환할지, 이 여부가 오늘 경기도 도당대회의 제일 큰 관심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이 조금 전 얘기하신 득표율 변동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득표율을 이제 90%대 달리다니까 80% 떨어지니까 예. 갑자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90%대, 80%이 중후반대가 과연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당을 막론하고 당의 선거에서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어떤 득표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역동성과 다양성은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의 일당화가 됐다는 어떤 그런 어떤 증거인데, 그런데 지난 호남에서 민주당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투표율이 22%,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원들이 그만큼 민주당에 관심이 떨어진 것이고, 또 한편에는 그런 낮은 투표율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의 의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도권, 특히 경기, 서울이 남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득표를 하느냐. 특히 이제 김경수 또 전 지사가 지금 이제 복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득표가 하느냐, 이런 점도 좀 관심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투표율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전당대회처럼 이 후보 결과보다, 대표 후보 결과보다 최고위원 결과가 주목되는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혼전 양상인데, 일단 경기도의 지역구 의원은 김병주, 이현주, 한준호 후보들, 이번 경기 지역에선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위는 뭐 김민석, 정봉주 후보 중에서 차지하지 않겠나, 그리 봐지고요. 3위권과 격차가 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3, 4, 5위권은 상당히 혼전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방금 그런 말씀하신 그 의원님들의 또 선전 여부, 또 그만큼 순위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상당히 지금 3등을 달리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또 전현희 의원은 또 과거에 또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또 역임한 바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수도권에서의 전현희 의원의 이미지도 강성,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지자들과의 호응 속에서 정권과의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고 건의기 위해서의 그 소신 있는 태도, 이런 것도 당원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어서 3, 4, 5위권은 정말로 예측 불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당대표 선거는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 일방 독직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관심이 별로 없었고, 처음부터 최고위원 선거가 관심이 있었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같습니다. 하나는 누가 소위 말해서 1등 수석 최고위원이 되느냐, 또 누가 5위권 안에 5위 이제 3, 4, 5위가 결정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이제 1등을 달리다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에게 전적으로 이제 힘을 몰아주면서 이제 그 개딸 강성 지지층이 이제 김민석 후보를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1등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상당히 지금 섭섭함을 여러 군데 지금 토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뭐 막말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지난번에도 또
뭐 이게 그 DMZ에서 사고가 난 어떤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경품으로 목발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공천에서 뭐 취소되는 것으로 뭐 유명하지만 그러나 또 정봉주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에서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만은 팬덤을 갖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갑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고 한 사람은 정봉주인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보다 나이도 많고 특히 이제 그 한국 외도에서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문익환 목사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소위 말해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그 탄핵 여파로 국회의원이 되고 온 탄돌이라고 불리는 탄돌이 세대로 17대 이제 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낙곰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좌파 진영의 팟캐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팬덤이 형성된 어떤 그런 어떤 전 의원입니다. 이런 어떤 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좀 섭섭한 감정을 가져서 내가 최고위원 들어가기만 들어가 봐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발언을 했다고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제가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앵커께서 순위가 김민석 의원과 바꿔지겠느냐 할 때 제가 바꿔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를 벗어나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를 했고요.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에게 자체 특검안을 내라고 거듭 압박을 했거든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대표 경선 당시에 3자 특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시기를 밝히지는 않은 사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경선 당시에 그런 어떤 발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발의된 특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당과 좀 의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벌써 1차, 2차, 3차에 걸친 지금 최상병 지금 특검을 지금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너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제2요구한 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정을 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안으로만 하고 있다. 1차보다 2차 때는 아예 뭐 변협에 이런 어떤 추천도 받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번의 내용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킨 그런 내용인데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부터 어떠한 압박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모 씨 같은 경우도 전혀 자기는 어떤 구명 로비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특히 또 해병 1사단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즉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점 약해지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특검안을 더 악화된 특검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게 정쟁용 다름이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다른 법안 김건희 여사가 명시된 야당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사라졌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우선 이제 홍 의원님께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특검 발의할 때의 그 수사 대상이나 범위나 내용보다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추가로 벌어졌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 씨에게 구명 로비를 했고 또 이종호 씨가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가시하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가시성을 했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라고 그 카톡방에 들어있던 분이 또 폭로를 하고 또 이것이 또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이 되면서 수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 의원님들이 맞는지 또는 카톡방에 있었던 분의 주장이 맞는지는
특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자 수사 범위는 그렇게 추가로 이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여당의 여러 가지 안,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공약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3자 특검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렇게 공약했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빨리 본인의 한동훈표 특검안을 제3자 방식이든 또는 다른 방식이든 내놓아야 저희 당이 이번에 내놓은 특검안과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래저래 하게 뭐 연말 가서 하자는 등의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흘리는 거로 봐서는 이건 상당히 자기 약속을 좀 저버리는 거 아니냐. 특검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뭐 이런 지금 의구심을 많이 쌓고 있는데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어떤 그냥 당대표가 아니고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생각까지 갖고 있다면은 전당대회 때 용산과의 그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각에도 불구하고 공언했던 것을 대표가 되고 난 뒤에 후퇴한다? 예. 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요. 빨리 한동훈 대표의 특검안을 내놓고 여야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도 이렇게 도돌이 표식 발의하고 거부권하고 재결이 부결되고 또 제재 발의했는데도 또 거부권되고 또 그다음에 한다. 이렇게 계속 무한적으로 도돌이식에 가는 것에 또 국민들은 상당히 좀 피로할 수도 있고 또 민생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예. 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참에는 한동훈 대표가 빨리 발의를 해야 되고 발의하는 대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충돌을 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이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한 것이 적법한가, 불법인가 이 이야기를 두고 좀 설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과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항상 그 민주당과 이제 협의를 이제 해 왔습니다. 사실 이미 헌재에서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불법이 아니다. 적법하다고 이미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문제가 있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에 더 나가서 계속해서 청문회다 또 방통위원회 가서 현장 실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해놓고 또 방통 또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지어 지금 선임도 안 된 이런 어떤 그 방문진이라든지 또 KBS 방송의 이사진들을 불러서 또 청문회를 한다 이런 것은 참 앞뒤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에서도 심지어 좀 자료 요구를 좀 구하기가 요청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데 현장 실사라는 명목으로 방통위에 쳐들어갔다시피 하면서 방통위 지금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민주당 지금 과방위 위원들의 최민희 위원장의 이런 어떤 행태는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 운영을 함으로써 지금 6월 7월 달에 특검을 제외한 일반 법안이 2,289개가 지금 제안됐는데 지금 여야 간에 합의된 안도 지금 하나도 지금 통과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AI법이라든지 K칩스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어떤 첨단 산업의 어떤 육성하는 그런 어떤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또 고아라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생과 직접적인 어떤 법안도 지금 하나도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쩌양 같은 이런 사태도 봤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방통위가 해야 될 업무를 못한다고 지금 방통위 근무하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14일에 2차 청문회, 21일에 3차
제3차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진수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 또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도 좀 출석을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합니다. 그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가 아니라 또 다른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논란 끝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자질의 문제라든지 극우적인 시각이라든지 또 방송 자체가 과거 MBC 시절에 탄압을 했던 전력이라든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될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분명히 있느냐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강행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사유가 명백한 83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면접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냥 서류만 해가지고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정해진 방통위의 심사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아주 무리한 이사들을 선임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유가 돼서 현재 이사진들이 냈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29일까지는 현 이사진,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강행했던 그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그 지금 사항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 판결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탄핵이 들어올 줄을 미리 알면서도 오로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실행할 수 있는 원포인트 릴리프, 구원투수의 그런 역할만 가지고 왔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진숙 위원장 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항기를 하지만 방통위는 합의적 기구입니다. 그 정신에도 5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가반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반 이상이라면 5명이니까 세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되겠죠. 그런 3명 이상이 아닌 2인 체제에서 한 것은 그런 위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많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